안녕하십니까. 유다스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문동철 변리사입니다. 저는 현재 고려사이버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그 수업 중 레포트의 일환으로서 본 동영상 강의를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요 내용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먼저 지식재산권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지식재산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종류와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아가서 지식재산권의 출원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강의가 상당히 낯설고 어렵고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지식재산권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기에 본 동영상 강의를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지식재산권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대부분 기업 경영과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기업 경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필요성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서 3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사실 중소기업에서 30억 원이면 엄청난 투자거든요. 이러한 3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신규 제품에 대한 공장 라인을 설치를 하고 이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마케팅 홍보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마케팅 홍보를 했는데 경쟁업체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수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침해 경고장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우리의 특허를 침해를 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우리의 특허를 침해를 한다면 민사상 그리고 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협박성 경고인 거죠. 그러면은 중소기업에서는 대표님을 비롯해서 긴급회의를 소집을 하겠죠. 이러한 긴급회의 결과 침해 가능성이 높다라고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침해 가능성이 없다 또는 낮다라고 결론을 낼 수도 있는데, 침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이 낮다라고 가정을 하면 회사는 완전히 초비상 상태가 되겠죠. 왜냐하면 30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러한 비용을 투자를 했으면 최소한 30억 원은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비용을 회수를 하지 못하고 바로 이러한 공장 라인을 접게 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실이 되겠죠. 만약 여러분이 업무 중 이런 일을 당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사안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지식재산권이 없이 30억 원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신제품을 생산을 하려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리 확보가 꼭 필요할까요? 권리 확보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다만 권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수반되는 그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리 확보를 소홀히 했을 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특허 침해 이슈가 있을 때, 그때는 모든 손해를 특허권자한테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오신 그 대표님들을 보시면 특허 없이도 아무런 문제 없이 기업을 경영을 해 오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액의 금액을 비용을 투자를 해서 생산 라인까지 다 설치를 하고 나서 특허권의 이제 침해 이슈가 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대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치러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업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특허 침해 이슈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나서 제품 생산을 하셔야 된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 예쁘게 디자인된 스포츠카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자동차의 개발자라면 확보 가능한 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개발자는 이 자동차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잠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식재산권의 종류 및 대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허가 있는데요. 이 특허의 대상은 발명입니다. 이 발명은 특허법에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이 아닌 것으로는 자연법칙 그 자체, 그리고 단순한 발견,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 등이 있는데 자연법칙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법칙 그 자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연법칙 그 자체로서는 만유인력 이런 것들이 되겠죠. 아니면 연력학 법칙 이러한 것들이 자연법칙 그 자체가 되는 것이고 이 발명이라는 것은 이러한 자연법칙을 이용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사상이면 충분하지 반드시 어떠한 제품에 구현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발명은 어떠한 기술적 사상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제품으로 구현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용신안이 있는데 이 실용신안의 대상은 고안입니다. 이 고안의 정의는 실용신안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고안에 대해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발명의 정의와 상당히 유사하죠. 이 발명과 고안의 차이점은 고도한 것이냐, 고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안이 아닌 것으로는 예를 들면 방법, 조성물, 화학물질, 그리고 일정한 형상을 갖지 않는 것 등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모양에 관한 고안을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발명은 기술적 사상이면 충분한데 반드시 어떠한 물품으로 구현될 필요는 없는데 실용신안도 거기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실용신안은 반드시 어떠한 물품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과 같은 것들은 고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물, 화학물질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물품성을 인정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고안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나 조성물, 화학물질 일정한 형상을 갖지 않는 것 등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특허로서 출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상표가 있는데 이 상표 등록의 대상으로서는 이제 상표가 있습니다. 이 상표는 상표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상표법상 상표는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으로 된 표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표는 상품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상표 출원을 하고자 하시는데 상표만 말씀을 해주시고 상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품과 상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표는 상품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디자인 등록 대상이 있는데 이 디자인 등록의 대상은 디자인이고요. 이 디자인의 정의는 디자인 보호법상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자인도 물품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은 이제 신미성이라고 하는데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켜야 된다고 해서 반드시 예뻐야 할 필요는 없고요. 신규한 디자인이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스포츠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종류와 대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허 출원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용순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자인 출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상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특허는 존속기간이 20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허 출원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됨으로써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되는 거죠. 이때 특허의 대상이 가능한 것은 각종 장치와 방법들인데 여기에서 자동차를 예를 들자면
하이브리드 엔진 기술, 그리고 현가 시스템 기술, 그리고 변속기에 관한 기술 등이 이 특허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용신안의 존속기간은 10년이고요. 이 실용신안의 대상은 물품의 형상, 구조 등으로서 특허 대상 중 방법 발명 및 물질을 제외한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엔진 기술이나 현가 시스템 기술, 변속기에 관한 기술, 이러한 기술들은 물품성만 인정이 된다면 실용신안으로서도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 실용신안은 존속기간이 10년 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특허로서 보호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의 경우에도 존속기간은 특허와 마찬가지로 20년입니다. 이 디자인의 대상은 물품의 외관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차체 형상이라든지 헤드라이트 형상 등이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입니다. 근데 10년이라고 해서 10년으로 끝이 나는 건 아니고 갱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0년이 지나서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면은 그 만료될 즈음에서 갱신 신청을 하면 새로운 존속기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반복을 하다 보면 반영구적으로 상표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이제 코카콜라가 있는 거죠. 예, 코카콜라는 수십 년이 된 상표지만 아직도 유효한 등록 상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상표의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상품의 명칭으로서 예를 들면 아반떼나 소나타와 같은 자동차 명칭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자동차를 제조한 제조사로서 예를 들면 기아나 현대 이러한 것들도 상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시사항권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허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용어를 혼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서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특허법에서는 특허, 그러니까 발명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용신안, 다시 말해서 이제 이 고안에 대해서는 실용신안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에 대해서는 이 상표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예전에는 의장이라고 했고, 디자인 보호법을 의장법이라고 했었는데, 현재는 디자인 보호법이라고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명은 특허법, 고안은 실용신안법, 표장은 상표법, 그리고 디자인은 디자인 보호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이렇게 4개의 대표적인 지식재산권 법령이 있는데 서로 다른 법령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디자인 또는 디자인 특허 또는 특허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디자인은 디자인일 뿐이고 디자인 특허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특허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디자인과 특허는 엄연히 다른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표도 마찬가지인데요. 상표를 상표 특허라고 명명하시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상표인데 특허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계시거든요. 상표하고 특허는 엄연히 다른 거기 때문에 상표는 명확하게 상표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실용신안과 특허는 상대적으로 이제 구분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용신안과 특허도 다르다라는 점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이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 특허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과 특허는 다르다. 왜냐하면은 규율하는 법이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경영에서의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가치, 특히 이제 시장 가치를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 특허권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 예를 들면 기술보증기금 등이 되겠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를 받거나 또는 투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받음으로써 보다 더 원활하게 기업을 경영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허권과 관련하여 PR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제품이 특허를 받았다라는 것을 광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제품이 보다 더 경쟁사의 제품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함으로써 자신의 상품을 더 잘 팔리도록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 독점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쟁업체의 사업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자사특허 침해 시 경고 등 법적 조치를 통하여 경쟁업체의 시장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허권을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특허권은 20년 동안 독점적으로 실시를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자신의 특허를 실시를 하고 있다. 그러면 특허 침해를 경고하실 수가 있고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으로서는 좀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경쟁업체의 시장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실 수가 있고 자신이 그 시장을 독점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업체의 자사 특허 침해 시 가처분 신청, 침해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우리의 특허를 침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본안 소송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더 이상 침해를 하지 못하게끔 신속하게 침해를 중지시킬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침해 소송을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업의 수익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식재산권도 하나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권을 예로 들자면 특허권을 라이센싱 하거나 양도를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양도 시에는 특허 가치를 평가를 함으로써 이 특허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수익원으로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 중 먼저 특허 출원 전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로 할 것인지 실용신안으로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특허와 실용신안은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허로 하실지 실용신안으로 하실지는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인 반면에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은 10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는 존속기간이 20년이고 실용신안은 존속기간이 1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보호 대상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특허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보호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물건 발명 그리고 방법 발명 모두에 대해서 특허로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는 반면에 실용신안은 물품성을 전제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물건에 한해서만 실용신안으로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법에 대해서는 실용신안으로서는 보호를 받으실 수가 없고 반드시 특허로서만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성 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고도성은 나중에 설명드린 이제 진보성과 관련된 내용인데 법문상으로는 이제 용이성 그리고 극히 용이성 이와 같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진보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 전에 국내에만 출원하실지 그리고 해외에도 출원하실지를 고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만약에 국내만 출원할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해외 출원을 하신다면 개별적으로 출원을 하실 건지 아니면은 PCT 출원을 하실 건지를 결정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때 이제 개별 출원은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은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을 하는 것이고 이 PCT 출원은 국제사무국이라는 곳에 출원 서류를 제출을 함으로써 모든 체약국을 일괄적으로 지정을 하는
특허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PCT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조약 우선권 주장 기간은 권리마다 다소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특허 및 실용 신한은 1년이고 상표 및 디자인은 6개월인데 이때 조약 우선권 주장 기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 출원을 한 이후에 해외에 출원을 해야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조약 우선권이란 제1국,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출원을 한 후에 동일한 발명 또는 상표 등을 외국에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등록 여부 판단 시점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국에 출원한 날을 제2국에 출원한 날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특허 출원을 하고 나서 미국에 특허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에 특허 출원한 날과 미국에 특허 출원한 날 사이에 그 공백 기간이 있을 텐데 그 공백 기간 내에 다른 사람이 출원을 하더라도 그 출원에 의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해외 특허 출원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이 있는데 이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은 1대1 출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특허 출원을 한 이후에 출원을 하고자 하는 그 국가가 있으면 그 국가에 다이렉트로 진입을 하는 게 바로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PCT 국제 출원이 있는데 이 PCT 국제 출원은 1대 다 출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 특허 출원을 한 이후에 PCT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PCT의 모든 체약국을 지정한 상태로 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대 다 출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의 경우에는 국내 출원이 있고 나서 12개월 되는 시점에 해외 특허 출원을 반드시 완료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내 특허 출원 시점에서 해외에 출원을 할지 말지 결정이 안 된 상태라면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PCT 출원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PCT 출원의 경우에도 국내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 출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때 PCT 국제 출원은 실제로 PCT 취약국의 특허 출원 서류가 제출된 상태는 아니고요. 국제사무국이라고 하는 와이포에 출원 서류가 제출된 상태일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원을 하고자 하는 국가가 있으면 국내에 출원한 날로부터 30개월이 되는 시점 정도에 국내 단계로 진입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 국내 단계 진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와이프에 있던 특허 출원 서류를 예를 들면 미국, 그리고 중국, 일본 이런 식으로 각각의 국가로 진입을 하고자 할 때 실제로 미국 특허청, 그리고 중국 특허청, 그리고 일본 특허청에 그 해당 국가에서의 그 지정하는 언어로서 번역문을 제출을 해야만 그 국가로의 출원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국내 단계 진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PCT 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16개월 정도 경과가 되는 시점에 국제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국내 출원일로부터 18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이죠.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국제 공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국내 출원일로부터 21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국제 예비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이 국제 조사 그리고 국제 예비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과는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국제 예비 심사는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PCT 국제 출원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CT 국제 출원의 경우에는 한 개의 출원 서류로서 PCT의 모든 체약국에 대해서 출원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절차가 상당히 통일화되고 간소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각각의 국가마다 서로 양식이 다른 출원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PCT 국제 출원의 경우에는 절차를 통일함으로써 상당히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T 국제 출원의 경우에는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한 결정 기한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PCT 국제 출원의 경우에는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과는 달리, 그리고 PCT 국제 출원의 경우에도 조약 우선권 주장과 동일하게 국내 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을 완료해야 되는 것은 동일한데, 만약에 해외 출원 국가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PCT 출원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PCT 국제 출원도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을 완료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 출원할 것인지는 번역문 제출 기한인 국내 출원일로부터 30개월이 지난 시점에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로에 출원할 것인지 이러한 출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한이 1년에서 30개월로 확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CT 국제 출원의 경우에는 발명을 평가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PCT 국제 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조사 보고서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 국제조사 보고서에는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 있는데, 이를 기초로 해서 발명의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국제조사 보고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출원된 국가에서의 심사관이 별도로 심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국제조사 보고서에서의 그 판단과 다르게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국제조사 보고서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CT 국제 출원의 경우에는 경비를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10개국에 특허 출원을 하고 나서 보니까는 그 중에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제품 판매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그 해외 출원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PCT 국제 출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외 출원을 할 수 있는 기한이 30개월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소모되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PCT 국제 출원 비용은 별도로 소요가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3개국의 A, B, C 3개의 국가에 특허 출원을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경우에 PCT 출원을 이용한다고 할 때 PCT 국제 출원 비용은 소요가 되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A국, B국, C국에 개별적으로 특허를 등록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3개 정도의 나라라면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PCT 국제 출원 비용이 별도로 소요가 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 가능성 및 사업 현황을 고려해서 지정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번역문 제출 기한인 30개월 정도의 기한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사업 현황을 고려를 해서 지정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PCT 국제 출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때 지정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었는데, PCT 국제 출원을 하면 PCT 취약국 전체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별적으로 국내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지정국은 등록 가능성 및 사업 현황을 고려하여 출원국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번역문 제출 기한인 30개월 정도의 기한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해외에서의 수출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국가로의 특허 출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상표 출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상표 출원 방법도 해외 특허 출원 방법과 비슷하게 개별적으로 상표 출원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해서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통상의 출원 절차인 조약 우선권에 기한 상표 출원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국내에 상표 출원을 한 이후에 A국, B국, C국에 개별적으로 상표 출원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때는 우리나라에서 상표 출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국가에서 원하는 언어로서 출원서를 작성을 해서
그 국가에서 원하는 양식대로 절차를 밟아야만 정상적인 출원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국이 미국이고 B국이 중국이고 C국이 일본이라고 했을 때 각각 미국에는 영어로, 그리고 중국에는 중국어로, 그리고 일본은 일어로 된 출원서를 작성을 해야만 합니다. 이와는 달리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출원 절차는 우리나라에서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해서 국제사무국에 출원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출원 서류는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출원서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의 출원 절차에 의해서 여러 국가를 동시에 지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그리고 중국, 일본에 각각 상표 출원을 한다고 할 때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특허청에 영어로 된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특허청에서는 국제사무국에 서류를 이관을 하게 되고, 국제사무국에서는 A국, B국, C국에 개별적으로 출원이 이루어졌음을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A국, B국, C국에서 각각의 심사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디자인 출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디자인 출원 방법도 앞서 설명드린 특허 출원, 상표 출원과 유사한데요. 먼저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헤이그 국제 출원을 통해서 디자인 출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식은 앞서 특허 출원, 상표 출원하는 방식과 동일한데, 예를 들면 출원이 우리나라에서 출원을 한 다음에 국내 대리인을 통해서 해외 대리인과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해외 대리인이 있는데, 해외 대리인이 그 국가에서 원하는 언어로서 디자인 출원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개별적으로 디자인 출원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헤이그 국제 출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출원을 한 이후에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된 그런 서류를 국제사무국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다이렉트로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통 영어로 된 국제 출원 서류를 제출해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특허청에서는 와이프라고 하는 국제사무국에 디자인 출원을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와이프에서 각 국가의 특허청에 이러한 디자인 사실을 통지를 하고 디자인 출원 서류를 이관을 함으로써 디자인 출원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설명드린 해외 디자인 출원 방법 중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적으로 직접 출원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국가의 출원서를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수의 언어로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다수의 통화로서 납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등록도 국가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 절차도 각각의 국가별로 다수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고, 그리고 명의가 변경이 됐을 경우에도 다수의 변경 등록 절차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리인은 하나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국가별로 다수의 대리인이 있어야만 출원이 되는 거고요. 이와 반면에 헤이그 국제 출원의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서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우리나라는 영어로서 이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의 언어로서 제출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수료 납부도 하나의 통화로서 스위스 프랑이죠. 스위스 프랑으로서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제 등록은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갱신의 경우에는 와이포에서 갱신을 하기 때문에 한 번의 갱신 절차로서 모든 국가에서의 갱신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의가 변경이 되었을 때 각 국가별로 변경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닌 와이포에서의 변경 등록 절차를 한 번만 받으면 모든 국가에서의 명의가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대리인을 일단은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해당 국가에서 거절이 되는 경우에는 그 거절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에서의 해외 대리인을 선임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원 시 유의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원은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출원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인 선발명주의, 선사용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사용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출원을 서두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출원 전에는 발명, 고안, 디자인에 대해서는 비밀을 누설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특히 출원 전에 발명, 고안, 디자인에 대한 광고, 판매 이러한 것들은 가급적이면 자제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는 최대한 빨리 출원을 하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발명, 고안, 디자인의 경우에는 신규성이라는 요건을 만족을 해야만 합니다. 이 신규성이라는 것은 출원 전에 그러한 것이 공개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인데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출원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고 출원 전에는 가급적이면 발명, 고안, 디자인에 대해서는 비밀을 누설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러한 공지의 경우에도 구제 수단이 있는데 공지 예외 주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예를 들면 공지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 실용신안 출원 또는 디자인 출원이 이루어진다면 출원인이 공지한 것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 시에 선행기술로서 또는 이제 선행 디자인으로서 참작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의 주장도 12개월로 한정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출원을 서두르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떠오른 단계에서부터 변리사와 상담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통해서 발명을 보완을 할 수가 있고 구체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아이디어가 너무 추상적인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특허 출원을 하더라도 등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정도라면 발명이 완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더 구체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식재산권의 관리에서 알아야 할 기본 상식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지주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러한 속지주의는 지식재산권의 효력은 특허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미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각국 독립의 원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는 속인주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속주주의 원칙 때문에 해외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외 출원을 고려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특허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출하고자 하는 그 국가에서 예를 들면 특허권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국가에서는 특허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 출원을 하고자 하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국가에 특허 출원을 해서 특허 등록을 받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특허뿐만이 아니고 상표도 마찬가지고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출원주의가 있는데 선출원주의는 먼저 완성한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출원한 사람이 특허권을 획득한다는 원칙입니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는 선사용주의가 있는데 선사용주의는 예전에 미국에서 채택을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선출원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먼저 사용을 했는지는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는 명확하기 때문에 선출원주의가 타당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발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발명뿐만이 아니고 실용신안 그리고 상표 디자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타인의 출원이 모인 출원이고 진정한 발명자임을 입증하면 등록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출원인이 출원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이 출원인의 발명 내용을 안 제3자가 출원인도 모르게 특허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에서 일하던 직원이 퇴사를 한 다음에 그 기업에서 얻은 기술을 먼저 특허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출원을 모인 출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인 출원의 경우에는 진정한 발명자가 자신임을 입증을 하면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성 또는 이제 진보성 요건이 있는데,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내용이 출원 전 공개되면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이 바로 이제 신규성이고요. 다만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하며 출원을 하면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람회에 출품을 한다든지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반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마저 신규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거절을 하게 되면 출원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심사를 진행을 하는 것이 신규성 상실 외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보성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특허 등록 요건으로서 신규성 및 진보성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성 요건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1호 및 제2호를 공지된 기술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제1호는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이 실시된 발명을 말하고, 그리고 제2호는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말합니다. 이렇게 1호, 2호를 공지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때 시기적 기준은 특허 출원 전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장소적 기준은 국내 또는 국외를 불문합니다. 다시 말해서 특허 출원 전에 우리나라가 아닌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서 공개가 되었다라면 그 공개된 문헌으로 인해서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호에서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대표적인 예가 바로 특허문헌입니다. 특허문헌에 게재가 되어 있으면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인터넷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게시된 모든 내용들이 신규성을 부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선행문헌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반드시 공중에게 공개되었을 필요는 없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시 말해서 논문 발표 후에 대학 도서관에 입고가 되었다라면 공중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공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신규성이 부정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보성에 대한 것인데요. 진보성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특허 출원 전에 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호의, 여기서 제1항 각호는 여기서 신규성에서 말씀드린 1호와 2호를 의미를 합니다.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규정인데요. 이때 제1항에도 불구하고는 신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허의 등록 요건을 판단을 할 때는 신규성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신규성이 없으면 거기에서 바로 신규성이 없음을 이유로 거절이 되겠죠. 그리고 신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선행문헌에 의해서 쉽게 발명을 할 수가 있다라면 진보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등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은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에 우선심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우선심사는 신속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통상의 특허 출원의 심사 기간은 현재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의 심사 기간은 최초의 심사 결과가 나오는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등록 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 출원의 심사는 심사 청구한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심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심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우선심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우선심사 신청 사유를 만족을 해야만 우선심사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 출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이 특허 출원한 경우라면 항상 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따라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한 특허 출원입니다. 흔히 이노비즈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노비즈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서의 특허 출원은 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가 있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인이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특허 출원의 경우에도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특허 출원인이 본인이 직접 서둘러서 제품을 출시하려고 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품 출시와 동시에 복제품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심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심사 신청 사유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는 달리 출원 공개 후에 출원인이 아닌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의 경우에도 우선 심사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면 특허권을 침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아직 특허권이 발생이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특허권 확보를 위해서 우선심사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우선심사 신청 사유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우선심사 신청 사유 이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 그러한 경우에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가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우선심사에 신청을 하려는 자가 특허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를 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특허 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선행기술 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이 선행기술 조사 기관에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를 하면서 우선심사 신청을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의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린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 그리고 특허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이지도 않고 제3자가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아닌 경우라면 그래도 빨리 등록받고 싶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라면 마지막 사유에 의해서 우선 심사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돈만 내면 우선 심사 신청을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5가지의 우선 심사 신청 사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요한 우선 심사 신청 사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선 심사 신청을 한 경우에 심사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특허 출원 시에는 보통 출원과 동시에 심사 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보통 12 내지 18개월 정도 경과 후에 의견 제출 통지서가 발행이 됩니다. 여기서 의견 제출 통지서는 OA라고도 하는데 신속하게 대응을 하면 바로 대응을 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이 OA에 대해서는 2개월 정도의 대응 기간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OA라고 하는 것은 의견 제출 통지서를 말하는 건데 영어로는 오피스 액션이라고 해서 OA를 따와서 OA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OA 대응은 주로 보정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OA를 대응을 하고 나서 3 내지 5개월의 경과 후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특허 결정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심사 신청의 경우에는 출원과 동시에 심사 청구를 하고 우선심사를 바로 신청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2 내지 3개월 이내에 최초 심사 결과인 OA가 발행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특허 출원의 경우에는 12 내지 18개월이 경과해야만 심사 결과가 나오는 반면에 우선심사 신청을 하면 늦어도 3개월 이내에는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표 출원의 경우에도 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상표 출원의 심사 기간은 약 12 내지 1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상표 출원의 심사는 특허 출원과는 달리 출원한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 출원의 우선 심사 신청 사유는 특허와는 약간 다른데 먼저 제3자가 상표 출원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 상품의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첫 번째 사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3자가 자신의 상표하고 유사한 상표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사용을 신속하게 금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등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선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와는 달리 상표 출원인이 직접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우선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상표 등록 출원된 상표에 관하여 상표 전문기관의 선행 상표 조사를 의뢰한 경우도 우선 심사 신청 사유가 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앞서 특허의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표 전문기관에 선행 상표 조사를 의뢰를 하면서 우선심사 신청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에 두 가지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우선심사 신청 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우선심사 신청 사유가 있는데 주요한 우선심사 신청 사유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와 같습니다. 디자인의 경우에도 우선심사 신청 제도가 있는데요. 디자인 출원의 심사 기간은 통상 10 내지 1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의 심사는 출원한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디자인 출원의 경우에는 심사 청구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원한 순서대로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의 경우에 우선심사 신청 사유는 특허 출원의 경우하고 유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이 한 디자인 출원, 그리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 출원이 우선심사 신청 사유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출원 공개 후 디자인 등록 출원인이 아닌 자가, 다시 말해서 제3자가 업으로서 디자인 등록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역시 제3자의 디자인 실시를 신속하게 금지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심사 신청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출원인이 자신의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경우에도 우선 심사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심사에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선행 디자인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도 우선 심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마지막의 경우에는 이외 어느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우선심사 신청 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우선심사 신청과는 달리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포장지, 포장용기 등 이러한 것들은 라이프 사이클이 아주 짧기 때문에 신속하게 등록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우선심사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일부만 심사를 함으로써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일부는 형식상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하는 거고요.
개괄적으로만 심사를 진행을 함으로써 특별한 하자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은 물품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물품에 대해서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지정된 물품류에 대해서만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요 상표 등록 요건으로서 식별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표법상으로는 자타상품 식별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식별력이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게 해주는 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표를 사용하는 이유가 나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하기 위해서 상표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상표는 상품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름에 의해서 구분을 하듯이 상품도 상표에 의해서 구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으면 상품을 구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상표법상으로는 식별력이 없다라면 상표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는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 공익상 적합한지 여부까지도 포함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허용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면 비록 자타상품 식별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상표 등록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식별력의 정도에 따라서 상표를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보통 명칭 표장, 그리고 기술적 표장, 암시적 표장, 임의선택 표장, 그리고 조어 표장,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식별력이 가장 낮은 것은 보통 명칭이 되겠고요. 식별력이 가장 높은 것은 조어 표장 또는 창작 표장이 되겠습니다. 이때 각각의 상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명칭 표장은 상품과의 관계에서 지정 상품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게 바로 보통 명칭입니다. 예를 들면 지정 상품이 캔디라고 했을 때 사탕이죠. 이 사탕은 영어로 캔디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사탕에 대해서 상표가 캔디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정 상품 그 자체를 의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식별력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명칭 표장의 경우에는 항상 식별력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 다음으로 식별력이 약한 것은 기술적 표장인데, 기술적 표장은 지정 상품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정 상품이 캔디인 사탕이라고 할 때 이 캔디의 성질인 스윗을 상표로 하고자 할 때 이 스윗이 달콤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정 상품의 성질을, 달콤한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기술적 표장이라고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식별력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을 획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술적 표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정 상품에 대해서 장기간, 그리고 아주 넓은 지역적 범위 내에서 장기간 사용이 됨으로써 이 상표는 누구의 상표다라는 것을 소유자들이 인지를 하게 되면, 그러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을 획득한 것으로서 상표를 등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을 획득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보통은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상표인 경우에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을 획득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높은 암시적 표장이 있습니다. 상품의 특성을 표현을 하는 거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암시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정 상품이 캔디인 경우에 스윗 알츠를 상표로 하고자 할 때 이 스윗 알츠가 지정 상품인 캔디에 달콤하다라는 것을 포함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기술적 표장의 스위트와 같이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스위트 알츠가 캔디의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의문을 가질 정도로 간접적으로 암시를 하는 경우라면 식별력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시적 표장인 경우에는 원래 식별력이 있기 때문에 등록을 받게 되는 거고요. 다만 기술적 표장인지 암시적 표장인지의 구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술적 표장인 경우에는 이 상표가 지정 상품의 성질을 직감시킨다. 그러니까 이 상표를 봤을 때 지정 상품의 성질이 바로 인식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기술적 표장으로 볼 수가 있고, 직접적으로 직감이 되지는 않고 그냥 단순히 암시하는 정도다 라는 경우에는 암시적 표장으로서 등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상으로도 이러한 기술적 표장과 암시적 표장의 구분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임의선택 표장이 있는데, 임의선택 표장은 지정 상품과 관계없는 용어를 상표로 선택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상품이 캔디인데 이 캔디의 상표가 프린스라는 것이죠. 이 캔디하고 프린스는 전혀 무관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임의선택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임의선택 표장의 대표적인 예로서 이제 애플이 있는 거죠. 컴퓨터하고는 전혀 무관한 애플이라는 상표는 임의선택 표장으로서 등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별력이 가장 높은 것은 주어 또는 이제 창작 표장이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없던 상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없던 용어를 만들어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캔디를 지정 상품으로 하면서 허니발이라는 처음 듣는 기존에는 없던 단어를 상표로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조어 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식별력의 정도에 따라서 보통 명칭, 기술적 표장, 암시적 표장, 임의선택 표장, 조어 표장으로 나눌 수가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등록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상표 등록 요건으로서 선출원 또는 선등록과 유사한 상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표법상으로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거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선출원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선출원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 상표에 사용되는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선출원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어떠한 상표인지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상표의 동일이라 함은 부성 요소가 문자 그대로 동일한 경우를 말하는 물리적 동일 뿐만 아니라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한 상표라고 인식할 수 있는 실질적 동일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핏 딱 봤을 때 이거 똑같은 상표 아니야? 라는 정도의 느낌이 있다면 그 정도의 상표는 동일한 상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외관, 칭호, 관념 등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거래상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긴데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이 비슷하거나 칭호가 비슷하거나 관념이 비슷하거나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가 비슷하면 유사라고 판단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를 바로 옆에 두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를 일부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유사하지만 전체적으로 비유사하다. 그러면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표의 유사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상품 출처에 오인 혼동이 없으면 유사한 상표가 아니고,
상품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권 분쟁의 전략적 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과 같은 분쟁은 왜 하는 것일까요? 침해 성립 시의 파괴력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침해 현상을 바로잡아서 권리자의 권익 보호 및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가처분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가처분은 대부분 침해품을 생산 중지하라는 그런 가처분인데, 침해품을 더 이상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경쟁자는 손발이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사업 이미지에 타격을 가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경쟁자의 상품이 특허 침해품이다 라는 이미지가 있으면 소비자들은 그러한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사업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침해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상대방은 번아웃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타전 중 상대방의 영업 비밀 등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 중에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했으면 그 주장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증거 자료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게시제도를 활용을 해서 난타전 중 상대방의 영업 비밀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압박을 통한 협상 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허권 침해 문제가 있을 때 침해자 입장에서는 실시권을 허용을 받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특허권자가 실시권을 허용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해서 유리하게 계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라이센스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갑과 을이 각각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특허를 침해를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서로 실시를 허락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은 A라는 특허를 가지고 있고 을은 B라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서로 실시를 하고자 할 때 갑은 을에게 B 특허의 실시를 허락해 달라고 함과 동시에 을에게는 갑의 A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크로스 라이센스입니다. 다음은 지식재산권 관리를 위한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사 제품 관련 국내의 특허 동향을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특허의 존재로 인하여 제품 개발 후 사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 담당자는 제품 개발 방향을 설정을 하고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사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품 출시보다 지식재산권 출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시로 인해서 특허의 내용이 공개되면 신규성 상실로 인해서 특허를 받지 못하거나 타인이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사한 특허를 무단으로 출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출시 전에 특허 출원을 먼저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 인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나 경쟁 기업이 인력을 스카우트한 후 기술을 선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으로의 기술 및 인력이 유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핵심 기술 인력이라고 한다면 스카우트 되는 것을 방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단계에서는 기술의 전모를 밝히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작은 기업과 규모가 큰 기업이 서로 계약 체결을 위해서 협상을 하고자 할 때는 보다 규모가 큰 기업에 납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규모가 큰 기업에서는 많은 것을 공개를 할 것을 요구를 하면서 계약을 하고자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계약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 파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 기술의 전모를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연구 및 개발 성과물들은
우선적으로 특허로 보호하고 홍보 마케팅 시작 전에 상표로도 보호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허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의외로 상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뿐만이 아니고 상표로도 나아가서 디자인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특허, 상표, 디자인 모두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